B1B 랜서 편대가 북한 국제 공역을 비행했을 당시 북한이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레이더 탐지도 못하고 뒤늦게 비행기를 옮기고 초계 비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이 선전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전략 폭격기가 북한 영공 밖에 있더라도 격추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자위적 대응 권리라며 유엔 헌장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선전 보고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을 비방하는 합성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미화, 공지영 씨 등이 대상이었는데 군이 제작한 합성물 300여 가지를 입수했습니다. 불법적인 정치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공작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 추궁했습니다. 검찰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연예계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특수학교가 없는 8개 구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신설될 때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 외동딸 사망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내일 고발인인 김광석 씨의 형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아내 서혜순 씨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과 탄산음료의 당 함량이 일일 기준치의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팝콘 종류는 일반 팝콘보다 당류 함량이 최대 134배 높았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흘 전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출격했을 당시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북한은 비행기를 동해안으로 옮기고 초계 비행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최고은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3일 밤 미국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했을 당시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또 자정 무렵에 왔기 때문에 전혀 예상도 못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서 조치를 못한 것으로. 미국은 북한이 비행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이례적으로 궤적까지 공개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비행 사실을 공개한 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상의를 거치다 보니 대응이 늦어졌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뒤늦게 황해도에 있던 비행기를 동해안으로 이동시키고 초계 비행을 하며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비무장지대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선 보고 후 조치 지시를 분명하게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도 우발적 충돌 발생을 우려해 보고를 먼저 할 것을 일선 부대에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정원은 다음 달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또 몇천 킬로의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경계는 하고 있다. 국정원은 사흘 전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은 6차 핵실험 영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이렇게 앞마당에 죽음의 백조가 다녀가도 아무 대응을 못했던 북한은 그래도 꿋꿋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군의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 밖에 있더라도 격추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선전포고를 한 만큼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는 겁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성명 발표 예정 시각보다 45분이나 늦게 나타난 리용호 북한 외무상. 돌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그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이어 유엔 헌장의 자위권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대응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선전포고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온 것은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무력 시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리 외무상이 묵고 있던 호텔 앞에서 급하게 발표된 이번 성명 역시 김정은의 생각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온 리 외무상은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이상 북한과 미국은 말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고받은 거친 언사가 자칫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군의 무력 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도발 수위는 최고조를 향해 치닫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북한 외무상 발언에 대한 현지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정하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북한은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트위터도 조용했습니다. 대신 대변인들이 나섰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은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ve not declared war on North Korea, and frankly, the suggestion of that is absurd. 국방부의 메시지는 경고 쪽입니다. 당장이라도 전투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니 추가 도발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B-1B 전략폭격기의 출격도 국제 공역을 따라 이루어진 합법적 비행이었으니 공연한 시비를 걸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국제법을 따졌는데요. 선전포고 아니다. 그리고 국제공역의 비행기와 선박을 때릴 권리는 어떤 나라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위를 보면 이게 마치 무력 충돌 전에 서로 명분 쌓기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좀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싸움 나기 전에 서로 네가 먼저 맞을 짓 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을러대는 식이니까 이러다 진짜 주먹 나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그 점을 걱정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이후 북한의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이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영공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떨굴 권리를 주장한 데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칫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력 충돌을 어느 쪽도 원치 않을 테지만 앞서 최대식 특파원이 말한 대로 말폭탄이 이렇게 오가다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의 자위권 조항을 언급하면서 미군의 전략 폭격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한 자위권이 어떤 건가요? 이 자위권이라는 거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정당방위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면 그대로 맞받아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영공 바깥 지역은 어떤 비행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미군기가 나타났다고 해서 북한의 자위권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실제로 북한이 미군기가 영공 바깥에 지나간다고 해도 그거를 격추시킬 만한 지금 능력이 있는 건가요? 예,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미제 침략군의 대형 간첩 비행기 EC-121이 조선인민군 비행대의 징보를 받아 격추당한 사건입니다. 네, 1969년에 북한이 실제로 미군기를 격추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군 승무원 31명 전원이 사망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그럴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네. 먼저 이 북한의 구식 전투기들이 미군 최신 전투기들하고 싸울 능력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대공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대 사거리. 대공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50km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B-1B처럼 그 사거리 바깥에서 작전을 하면
북한이 타격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휴전선 인근에 미군기가 떴을 때 요격 미사일로 요격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전면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북한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군사적인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왜 미군기를 격추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건가요? 일종의 좀 불안감의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북한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바깥에서 미군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좀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북한이 지금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긴 할 텐데 현실성 떨어지는 미군기 격추보다는 북한의 강점인 미사일을 가지고 역시 미사일 쪽에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큰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북한도 속으로는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안전시 북한 전문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합성물을 만든 사실이 얼마 전 드러나 큰 충격을 줬었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도 연예인 비방물을 만들었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2년 천안함 2주기를 맞아 방송인 김미화 씨는 추모곡을 헌정했는데 이상하게 비난 댓글이 마구 달렸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유포됐던 게시물인데 김 씨가 총선을 앞두고 북한 지시를 받아 추모곡을 만든 것처럼 비방합니다. 이걸 제작한 건 국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이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희화하는 거는 군에서 그랬다고요? 네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 진압한 걸 소설가 공지영 씨와 이른바 고대녀 김지윤 씨가 비판했는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담아 두 사람을 비방한 게시물도 있습니다. 이것도 군이 만든 겁니다. 공지영 씨는 지속적으로 악플 공격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자녀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호소했는데 그 이유가 엄마의 그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댓글이 달리고 그런 댓글을 그 아이들이 보고 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살인행위예요. 당시 심리전단이 사용한 IP에서 남아있던 합성물 300여 개를 SBS가 입수했는데 광노현 전 교육감 등 국정원 비방 공작 대상에 포함된 인물들이 여럿 겹칩니다. 댓글 사건이 상당히 유사한 양태를 보이는데요. 청와대의 관여 없이는 국정원과 군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작업을 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댓글 공작과 인터넷 게시물 제작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원까지 국정원과 군 댓글 부대가 어떻게 공조했는지 규명돼야 합니다. SBS 정명훈입니다. 이런 국정원의 위법 행위가 누구 지시로 이루어졌고 또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오늘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다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민간인 외곽팀의 국정원 예산 70억 원을 지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하게 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공격과 연예인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불법적인 국내 정치 공작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불법 공작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거나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12년 청와대가 정치인들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국정원에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방송 장악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를 받은 최승호 전 MBC PD도 자신의 방송 퇴출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문건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PD수첩 최승호 PD를 전보시키고 김미화 등 방송 하차 조치했다 하는 내용의 핵심 성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VIP 보고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에 이어 원 전 원장까지 압박해온 검찰의 다음 목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밖에서는 안보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정권을 둘러싼 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과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 비리까지 이른바 사자방 의혹을 제기하자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도 특검으로 수사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김용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권력을 받드는 정치검찰의 시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검찰을 견제하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잘못된 수사의 예로 이른바 사자방을 지목했습니다. 100조 원 가까운 혈세를 허공에 뿌린 사자방 비리를 그토록 수수방관했는지 검찰이 먼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견될 만하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당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자고 맞대응했습니다. 확전을 자제했던 어제와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며 이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적폐청산인 것입니다.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규명하겠다며 야권발 적폐 프레임도 내세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조만간 공식 입장 표명에 나설지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한 소방서 간부가 119 구급차를 개인 용도로 쓰다가 적발됐는데 심지어 술을 마시고 구급차를 몰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이 구속 만기인 다음 달 16일까지 남은 증인들의 신문을 끝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며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속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추가 구속 사유로는 기존 영장엔 포함하지 않은 SK와 롯데 뇌물 관련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더 늘어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지원금을 주도록 기업들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이 된 곳은 시대정신 등 보수단체 10여 곳으로 지원 실무를 맡았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와 관련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5.18 헬기 사격의 진실을 찾아가는 연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가장 많은 날은 5월 21일입니다. 이날 광주에 투입된 무장 헬기 500MD 운용부대는 직제상 육군 항공여단 소속이었지만 실제 작전 배치된 수도경비사령부의 지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경 사령관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육군 1항공여단 502대대 출신으로 제대 1년 뒤인 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헬기 500MD의 기총사격 장면을 목격했단 최영국 씨입니다. 최 씨는 목격한 헬기에서 502대대라는 걸 알리는 노란 비표를 봤다고 말합니다. 서울 상공 비행해야 되고
그 청와대 뒤에 파견 나간 부대니까 그거 표시하려고 502만 했어요. 자고 내가 헬기 사격을 한 것은 502라는 게 분명해요.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502대대 소속 조종사도 비표에 대해 같은 말을 합니다. 중앙에서 봤을 때 해군 측에 붙어있는 그런 탑지를 보면 502 소속으로서 이렇게 수항사 임무 수행을 하는 그 경찰 그거를 식별하시도록. 헬기 조종사의 말대로 502대대의 작전지휘 통제권은 청와대 경비 임무를 맡은 수도경비사령부에 있었습니다. 당시 수경사령관은 노태우 씨였습니다. 노태우 씨는 5월 21일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결정했던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석상에 전두환 씨와 함께 있었다는 보안사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5월 21일 헬기 기총사격을 봤다는 여러 증언들이 맞다면 발포 명령 개통에서 노태우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군 일항공여단 지휘관들은 여단의 헬기들이 무장 상태로 광주에 간 건 5월 22일이 처음이라며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봤다는 증언들을 부인해왔습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헬기 사격이나 발포 명령은 자신들의 지휘 체계와는 무관하다며 아예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계엄사령관 부하요. 그는 군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사람들이지. 국방부 5.18 특조위는 오늘 목격자 최영국 씨를 만났고 당시 502대대 조종사들도 차례로 만나 신군부 세력이 실제 헬기 사격을 지시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시 실제 살수차를 조작했던 경찰관 2명이 유족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고 백남기 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경찰이 백 씨 사망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는 대한민국과 함께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6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말단으로 당시 살수차를 실제 조작했던 한모, 최모 경장이 오늘 재판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낙서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는 겁니다. 백 씨 유족들은 소장에서 국가가 2억 4,100만 원을 배상하는 가운데 이들도 각각 5천만 원, 6천만 원의 한도를 두고 국가와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낙서에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조직이 야속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졌습니다. 경찰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말단 직원으로서 조직의 뜻과 별개로 나서는 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 경찰 지휘부는 이들이 청구인낙서를 낸 뒤에야 제출 사실을 안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변론 때까지 이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청구인낙서 제출과 그 내용은 변론조서에 기록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지난 2002년 이후 서울에는 새로 생긴 장애인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주민 반발 때문인데 행정구역별로 보면 서울의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구는 이렇게 8곳에 달합니다. 여기에 사는 장애 학생들은 매일 긴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며 다른 구까지 통학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모든 자치구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 학생 엄마가 주민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지 말고 학교와 아이들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까운 학교에 갔는데 저희 아이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2시간 전부터 학교를 가려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이시고 저도 부모입니다.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학생은 서울에만 12,800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가 없어 다른 구까지 통학해야 하는 학생이 2,8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 예정지 주민은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특수학교에 수영장, 공연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공간이 생긴다 하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학교 용지와 통폐 앞 이전하는 학교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강서구와 중랑구, 서초구의 특수학교를 계획대로 건립하기로 하고 서울시 모든 구에 1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곧 시작됩니다. 경찰은 내일 김광석 씨 형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에 조만간 서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는 먼저 서혜순 씨가 폐렴을 앓는 딸 서연 양을 사실상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BS가 입수한 서연 양의 마지막 의료 기록을 보면 응급실에 도착한 서연 양은 심장 활동을 촉진하는 강심제를 15번이나 주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는 겁니다. 당시 조사한 경찰도 부검 결과 외상 등 타살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재수사는 서 씨나 주변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 씨는 취재진을 만나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가 있어야 저도 그게 더 당당하고 그게 그러지. 소가 그것 때문에 소를 어떻게 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만 전문가들은 사망 원인인 화농성 폐렴에 걸린 서연 양에 대해 병원 입원 등 치료가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 서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 씨가 시댁 측과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숨긴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서 씨는 일부러 속인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장애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정말 와서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뭐 장애 엄마만 부모들만이 알 수 있는. 법조계에서는 서연 양의 사망을 숨기는 것이 재판에서 서 씨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분석과 유리하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광석 씨의 친형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서 씨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소방서 간부가 딱 한 대 있는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퇴근길은 물론 출장 갈 때도 이 구급차를 썼는데 술을 마시고 직접 구급차를 몰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소방 119 안전센터장은 최근 충남소방본부에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 필요한 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감찰 결과 올 1월 안전센터장으로 부임한 이 간부는 센터에 단 한 대뿐이던 구급차를 마치 콜택시처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임에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구급차를 불러 귀가했는데 운전은 근무 중이던 구급대원의 몫이었습니다. 퇴근하고서 이제 지역 행사라는 센터장이니까 아마 늦게 그때 구급차를 불러서 타고 간 사례는 확인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 감찰팀은 이 간부가 119 구급차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또 출근 출장 때도 자신을 태우러 오도록 지시했는데 확인된 횟수만 모두 7차례입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안전센터장은 소방서 현장 대응팀 직원으로 좌천됐고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 간부는 거듭된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정한다기보다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변명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119 안전센터의 총괄 책임자가 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쓰는 동안 시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편의점 종업원이 술을 사려는 고등학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다가 그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종업원이 112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폭행이 벌어진 뒤에야 출동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술과 과자를 계산하려 합니다. 종업원이 손님들의 신분증을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술 판매를 거부합니다. 손님의 항의가 이어지자 종업원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굴 딱 봤는데 완전 정반대인 상황이었죠. 와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12 쪽에서나 저희가 직접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서 그냥 끊었다가 손님들은 잠시 뒤 밖으로 나가고 종업원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잠시 후 폭행이 시작됩니다.
그 친구가 욕설도 퍼붓고 하는 과정 중에 너네 그냥 가라 좋은 말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 친구가 얼굴 폭행을 먼저 CCTV에 찍혀야 된다는 목적으로 그 친구들을 그 거의 안으로 유도를 했고 안에 들어와서 여럿이서 계속 폭행을 하는데 매장 내 CCTV 화면을 보고 있던 편의점 사장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종업원 A씨는 얼굴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손님들은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와 고등학생 3명을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하고 학생들이 제시한 신분증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나왔을 때는 학생증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이제 걔네가 학생증을 제출했다는 게 법이라는 거는 물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경찰은 발생 당시 현장 조사에서 쌍방폭행으로 분류됐었다면서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아직도 적지 않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도와야 할 지방노동청에서 오히려 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원인이 있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란히 앉혀놓고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지방노동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공개된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한 넓은 공간에서 했고 저는 바로 또 가해자하고 바로 옆에 앉아서 조사 당시 사진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로 옆에 앉아 있고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근로감독관과 민원인도 함께 있습니다. 분리된 공간을 요청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조사실 컴퓨터가 고장났다며 거부했습니다. 해당 조사실에 가보니 자전거에 선풍기에 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기 와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게 자괴감이 들죠. 요양병원 치료사 B씨도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일로 지방노동청을 찾았는데 공개된 사무실에서 남성 감독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이 수치스러운 부분이 사실인데 같이 간 동료들하고 이제 그걸 같이 조사를 받고 제가 이제 알리고 싶지 않은 얘기들도 있었었고 올해 상반기 노동청 성희롱 조사를 분석해보니 피해 여성의 33%가 남성 감독관에게 41%가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독관들에게 충분한 숙지나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부 스스로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2달 전 성희롱 사건 비공개 조사를 의무화했지만 별도 조사실 설치나 여성 감독관 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현직 부시장이 호수공원에 있는 저수지에 빠져 숨졌습니다. 부시장은 최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광교 호수공원 안에 있는 원천 저수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7분쯤 현직 수원시 제2부시장인 57살 도태호 씨가 물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3시 20분쯤 도 씨를 끌어올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원 방범용 CCTV를 통해 도 시장이 사고 발생 10여 분 전 광교 호수공원에 도착해 호수 옆을 걷다가 저수지로 뛰어드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데크가 있어요. 데크에 보면 이제 데크에 보면 이게 텐트 같은 게 생긴다면 그쪽을 밟고 넘어가시. 국토교통부 출신인 도 부시장은 지난 2010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시절 한 토목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까지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조사는 어제였고 오늘 오후 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심야 조사나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 부시장은 오늘 오전에 확대 간부회의, 오후엔 자동차 매매 상사 관련 협약식 등 오늘 일정을 모두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영화관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팝콘과 탄산음료 세트입니다. 이거 먹으면서도 살찌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조사 결과 팝콘 세트에는 한 사람당 각설탕 3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영화관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팝콘부터 사게 됩니다. 네, 많이 먹죠. 영화 보면서 입도 심심하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그렇게 먹고 있어요. 영화관에서 잘 팔리는 캐러멜 팝콘 세트입니다. 캐러멜 팝콘과 콜라 2컵에 든 당분은 178.2g입니다. 각설탕 60개에 달합니다. 두 사람이 나눠 먹으면 1인당 각설탕 30개를 먹는 꼴입니다. 카라멜 팝콘 같은 경우는 첨가당을 포함하는 팝콘이기 때문에 그 과량의 당이 확인되었고요. 열량도 높아 큰 통에 담긴 캐러멜 팝콘에는 1109kcal의 열량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 열량의 40%가 넘습니다. 팝콘 세트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330g 정도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양파나 버터 등을 첨가한 시즈닝 팝콘은 나트륨 함량이 1144mg으로 하루 섭취량의 60%에 육박했습니다. 또 핫도그도 11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소비자 시민 모임과 함께 영화관 9곳에서 판매하는 간식 81개 제품을 거둬 분석한 결과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모레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조사 결과 법 시행에는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걸로 나타냈는데 오늘 열린 1년 기념 토론회에는 화훼 농민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려는 순간 20여 명의 사람이 단상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농어민과 화훼 농민들로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빼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산물이 언제부터 내물이 됐고 꽃이 내물이 됐습니까? 항의는 30분간 이어졌고 박 위원장이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고치겠다고 말한 뒤 시위는 끝났습니다. 재개된 토론회에선 청탁금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가백에 선물하는 문화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5만 원인 선물 상한액의 인상을 포함한 제도 보완 요구도 나왔습니다. 선물을 5만 원 묶어놓으니 저희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이. 정부 산하 연구소가 의뢰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7.3%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습니다. 공모만 따로 추려 물었더니 93.4%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10명 중 4명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허용하는 데에 찬성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행사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지금은 국민 안전과 평화적 상황 관리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승무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14 정상선언의 기초를 닦았던 문재인 대통령. 보수 정권 10년 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 위기를 넘어서야 14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14 선언 가운데 지금 이행 가능한 것들도 많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과 인도적 협력, 이산가족 상봉을 제시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특별 강연에 나선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미국은 준비된 군사행동을 생각하는 것 같고 북한은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를 막을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이라며 하루빨리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은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홀로 지내는 노인 가구는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을까요?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 회갑잔치에는 신축 생어버이들 212분의 자리를 같이 해서 인생 60의 보람을 즐겼습니다. 성대한 환갑잔치가 낯선 풍경이 아니었던 1960년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3.3%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수명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13.8%까지 급증했고 오는 2060년에는 10명 중 4명이 노인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령화가 핵가족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인 가구 셋 중 하나는 자녀나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1인 가구입니다. 늘어나는 1인 노인 가구, 가장 걱정은 생계 문제겠죠. 갈수록 많은 노인들이 노후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부모 부양이 쉽지 않은 경제적 사정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취업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계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6명은 가족이나 정부,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외부의 압력뿐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는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퇴임사와 여러 면에서 비교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진영 논리의 병폐 탓에 재판에 대한 비난이 있다고 말했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법관마저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하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가 법원을 장악했다는 코드사법부 논란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통해 법관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법원 내부의 비판에 대해선 양 전 대법원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보인 반면 김 대법원장은 비판을 적극 수용해 사법부 내부로부터도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등이 법관을 지원하는 본래 역할을 하도록 재판 중심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는 기획법관이 더 대접받는다는 문제 제기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전관 예우가 없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면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나라가 없는 최대 민족 쿠르드족이 이라크에서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당장 이라크와 주변국들이 발끈하면서 중동의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대욱 중동 특파원입니다. 나라 없이 핍박을 받은 천년의 한을 달래려는 듯 분리 독립 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6개 주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찬성표가 90%가 넘게 집계됐습니다. 3천만 동족이 이라크와 터키, 이란, 시리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온 서름을 털어낼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당장 이라크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유전지대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에 이라크는 쿠르드족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주변의 터키와 이란, 시리아 등도 쿠르드족의 독립 요구가 밀려올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르드 반군과 내전 중인 터키는 군대를 출동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Yeni bir kriz ve çatışma alanı oluşmasına göz yummamızı bekleyemez. Bu konudaki tavrımız açıktır.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IS 격퇴전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쿠르드 독립 움직임에 부정적입니다. IS 격퇴전의 선봉에 선 대가로 독립의 염원을 이루려는 쿠르드의 꿈은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중동 분쟁의 새로운 불씨로 자라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내일은 관광의 날입니다. 국가기록원이 과거 국내 관광 모습이 담긴 영상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때 그 시절 관광 풍경은 어땠을까요? 이종훈 기자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장식하는 또 하나의 명랑한 이유. 서울시에 날씬하고 아담한 관광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1월 선보인 최신형 관광버스, 라디오와 확성기, 난방 장비까지 갖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된 1961년, 그해 우리나라를 찾은 첫 손님은 일본에 사는 미국인들로 서울의 고궁과 경주 불국사를 구경했습니다. 대규모의 관광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외국 손님들을 유치해서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1960년대 초반 서울 광나루엔 대규모 관광시설이, 부산 해운대엔 최신식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관광 진흥을 위해 미스 관광을 뽑는 미애 잔치도 열렸습니다. 노력상을 탄 제주도의 문경은 해녀로 분장하고 등장해서 들끓는 박수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1978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고 88 서울올림픽 이후 급격히 늘었습니다. 19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외국을 찾는 여행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출국할 때는 가벼운 차림인데 돌아올 때는 대조적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사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당시에도 무분별한 소비 자제와 검소한 여행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히딩크 부임설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기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신대용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게 먼저라며 히딩크의 역할에 대해선 직접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성영 기자입니다. 기술위원회는 월드컵 감독은 신태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국 축구를 돕고 싶다는 히딩크의 제안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히딩크 감독께서 필요한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술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동의했고 상징적인 건 아닙니다. 저희 적극적인 도움은 필요하고요. 김호곤 기술위원장은 히딩크에게 어떤 역할을 원하는지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다음 달 러시아 원정평가전에서 직접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의사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서 충분한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히딩크 논란 이후 협회를 향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신태용 감독에게 힘을 실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따끔한 질책도 해주시고 또 애정어린 비판도 해주시고 또 따뜻한 격려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내년 아시안게임 사령탑에는 김봉길 전 인천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평창올림픽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이 대표 선발 문제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최근 회장이 사퇴한 데 이어 연맹 행정을 총괄해온 임원까지 대한체육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최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은 지난 2월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가대표 선발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기력 향상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위원도 아닌 임원 A씨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체육회는 자격이 없는 A씨가 대표 선발 과정에 개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정 인사들이 규정에 명시된 경기력 향상위원회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표 선발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7, 8년에 걸쳐서 단 한 번도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대표 선수를 뽑은 적이 없어요. 그럼 경기력 향상위원들은 입대가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난 13일 오창희 회장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한 데 이어 연맹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마저 직무를 할 수 없게 돼 행정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평창에서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우리 썰매 종목 선수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대학농구리그 결승 1차전에서 연세대가 고려대를 꺾고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세대 박지원 선수는 시원한 덩크슛으로 라이벌전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요란한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제주와 전남 해안에 내리는 비가 내일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서울은 5mm 안팎으로 조금 내리다 그치겠지만 영남 해안 지방은 12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을 뒤따라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31도를 웃돌면서 낮 동안 다소 더웠는데요. 내일 비가 그치면 찬바람이 조금 강해지겠고 금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10도나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는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고 대전은 2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갈수록 쌀쌀해지면서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이 특수학교 건립은 장애인들이 눈치 볼 일이 아니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동네만큼은 안 된다는 어른들의 이기심과 욕심이 우리 학생들 교육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